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사계절 내내 바람 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고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땅이 척박하여 사람들이 넉넉하게 살기는 어려웠으나 본래 이곳 사람들은 마음씨가 순박하고 서로 돕기를 주저하지 않아 비록 가난할지라도 웃음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가을이면 붉은 단풍이 온 산을 뒤덮어 경치만큼은 그 어느 곳보다 빼어났기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잠시 다리쉼을 하러 들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웅장하게 서 있어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겨졌고 그 아래 평상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 구실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 마을 어귀. 느티나무 그늘이 드리워지는 명당 자리에는 작지만 정갈한 주막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의 주인은 연하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연하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주막을 꾸려나가고 있었으나 그 성품이 대나무처럼 곧고 햇살처럼 따뜻하여 마을 사람들 누구 하나 그녀를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맑은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주막의 마당은 언제나 티끌 하나 없이 쓸려 있었으며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국 끓이는 냄새가 끊이지 않아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곤 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비단 옷을 입지는 못하였으나 무명 치마 저고리를 단정하게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거지가 끝나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덜컹거리게 할 무렵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과 함께 깊은 시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고을 원님이 백성들을 보살피기는커녕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관아의 곳간은 쌀가마니로 가득 차 넘쳐날 지경이었으나 백성들의 항아리는 바닥을 드러내어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거두어들이는 곡식의 양은 해마다 늘어만 갔고 힘없는 백성들은 그저 땅을 치며 통곡할 뿐 어디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연화의 주막에도 한숨 섞인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고 그들의 주름진 얼굴을 볼 때마다 연화의 마음 또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짙게 깔리기 시작할 무렵 주막의 살인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연화가 고개를 들어보니 그 모습이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행색을 한 거지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새집 같았고 얼굴은 숯검댕이 묻은 듯 시커멓게 때에 절어 있었으며 입고 있는 옷은 천조각을 기워 만든 것인지 누더기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해져 살갗이 훤히 들여다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거지는 며칠을 굶었는지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겨워 보였고 그의 몸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풍겨나와 주막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게 만들었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인 박영감이 혀를 차며 소리쳤습니다. 에잉, 밥맛 떨어지게 웬 거러지가 들어오고 난리람 여보게 주모. 어서 저 사람 좀 내보내게. 냄새가 나서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네 그려. 다른 손님들도 맞장구를 치며 거지를 향해 손사래를 쳤습니다. 보통의 주막 주인이라면 장사에 방해가 된다며 소금을 뿌려 내쫓았을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거지는 사람들의 냉대에 익숙한 듯 쓴웃음을 지으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내탄이 깊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기운이 서려 있어 단순히 밥을 빌러온 거지와는 어딘가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를 멸시하기 바빠 아무도 그 눈빛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한쪽에 세워두고 거지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시장하실 텐데 어서 이쪽으로 오셔서 앉으시지요. 비록 누추한 곳이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경멸이나 귀찮음도 섞여 있지 않았고 오히려 먼 길을 온 귀한 손님을 대하는 듯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지는 연하의 태도에 짐짓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고마운 표정으로 마당 구석진 자리에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연하는 다른 손님들의 불평 어린 시선을 부드러운 미소로 무마시키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는 가마솥 뚜껑이 열리며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구수한 국밥 냄새가 주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화는 뚝배기에 갓 지은 밥을 넉넉하게 퍼담고 그 위에 뜨끈한 고기 국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고기가 귀한 시절이었지만 그녀는 아끼지 않고 큼직한 고기 건더기를 얹어주었으며 잘 익은 깍두기와 배추김치도 접시에 소복하게 담았습니다. 쟁반을 들고 나오는 연화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배고픈 이를 먹일 수 있다는 기쁨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지가 앉아있는 구석자리로 다가가 밥상을 내려놓으며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모자르면 더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요. 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거지는 밥상을 받자마자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고 국밥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체면도 차리지 않고 먹어치우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거지의 얼굴에는 그제야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물 한 사발을 떠다 주었고 행여나 체할까봐 천천히 드세요. 누가 뺏어먹지 않습니다라며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주막 안의 다른 손님들은 처음에는 불쾌해하다가도 연화의 지극정성인 태도에 감화되었는지 더 이상 거지에게 험한 소리를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비운 거지는 그제야 배가 좀 차는지 길게 트림을 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옷소매로 입가를 쓱 닦으며 연화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주모의 솜씨가 예사롭지 않구려. 내 이리 맛있는 국밥은 난생 처음 먹어보오. 그런데 이 고을 인심이 흉흉하다 들었는데 주모는 어찌 이리 거지에게 후하게 대하시오. 돈도 한 푼 없는 거지에게 이리 귀한 고깃국을 내어주다니. 혹시 내가 숨겨둔 금덩이라도 있을까봐 그러는 거요. 거지는 농담 섞인 말투로 물었지만 그의 눈은 연화의 표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마치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예리함이었습니다. 연화는 거지의 농담에 피식 웃으며 빈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어르신도 참 농담도 잘하십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이유를 찾으십니까? 그저 사람이 배가 고프면 서러운 법이니 따뜻한 밥 드시고 기운 차리시라고 드린 것뿐입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각박하여 인심이 메말랐다고는 하나 아직 우리네 사는 정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게다가 어르신 행색을 보니 먼 길을 오신 듯한데 빈속으로 보내면 제 마음이 편치 않아 그렇습니다. 연화의 대답은 꾸밈없이 담백했고 그 진심이 거지의 가슴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거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허허, 말하는 본새가 아주 야무지구려. 헌데 아까 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을 원님에 대한 원망이 자자하던데 도대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거요.
내가 오는 길에 보니 논밭은 말라가고 아이들은 흙을 파먹고 있던데 관아에서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이오? 거지는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지만 그 질문에는 뼈가 있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주저하다가 한숨을 내쉬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관아에 첩자가 있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이라 손님은 몇 남지 않았고 다들 술 기운에 취해 있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말도 마세요. 새로 오신 사또나리가 부임한 이후로 우리 고을은 생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봄에는 춘궁기라 하여 곡식을 빌려주더니 가을이 되자 이자에 이자를 쳐서 원금의 몇 배를 갚으라 하더군요. 갚지 못하면 집안의 숟가락 하나까지 다 털어가는 형국입니다. 얼마 전에는 아랫마을 김서방네가 세금을 못 내서 소를 빼앗기고 그 화병으로 김서방이 자리에 눕기까지 했답니다. 관아의 포졸들은 툭하면 마을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고 젊은 처자들은 혹여나 봉변을 당할까봐 낮에도 바깥 출입을 못하는 실정이에요.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눈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과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거지는 연화의 말을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쥐고 있던 낡은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는데 손등에 힘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그 정도일 줄은 몰랐구만.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도적 때보다 못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런데 주모. 듣자 하니 곧 사또의 생일잔치가 열린다던데 그게 사실이요. 거지가 다시 묻자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사또 생신잔치상을 차린다고 각 집마다 특산물을 바치라는데 산골 마을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당장 먹을 쌀도 없는 판국에 산사민이 꿀이니 구해오라고 닥달을 하니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헤매고 다닙니다. 기가 찰 노릇이군. 백성은 굶어 죽어가는데 사또는 잔치판을 벌이겠다. 내 그 잔칫날 아주 구경거리가 많겠어. 거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딘가 서늘하면서도 통쾌한 느낌을 주었지만 연하는 그저 거지가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관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괜히 험한 꼴 당하실까 걱정됩니다. 저번에도 밥 동냥하러 갔던 거리니 포졸들에게 매만 맞고 쫓겨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연하는 진심으로 거지를 걱정하며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 늙고 힘없는 거지가 행여나 봉변을 당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주막에 남아있던 손님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사위는 고요해졌습니다. 산새 소리마저 끊긴 깊은 밤. 거지는 갈 곳이 없는지 주막 마루 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차마 모른 채 할 수 없어 안방에서 낡았지만 깨끗한 이불 한 채를 꺼내어 왔습니다. 어르신, 밤이슬이 찹니다. 헛간이라도 괜찮으시다면 거기서 하룻밤 묵고 가세요. 군부를 조금 떼 놓았으니 춥지는 않을 겁니다. 거지는 연화의 배려에 감동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고개를 숙여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주모의 은혜가 태산 같소. 내 이 은혜는 잊지 않고 언젠가 꼭 갚으리다. 거지는 헛간으로 들어갔지만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헛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달빛을 받으며 그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낡은 헝겊에 쌓여 있어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달빛에 비친 그의 눈빛은 낮에 보았던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고 형형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쪽을 응시하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탐관오리의 횡포가 하늘을 찌르니 내 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구나. 연화라고 했지. 저 여인의 고운 마음씨가 다치지 않게 해야 할 텐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가 아침 밥상을 차려 헛간으로 갔을 때 거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불은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산에서 꺾어온 듯한 들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꽃을 보며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움을 아는 분이시구나. 부디 어디 가시든 밥 굶지 말고 무탈하셔야 할 텐데. 그녀는 거지가 떠난 자리를 정리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젯밤 거지가 했던 말들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사또의 생일 잔치,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 폭풍 전의 고요처럼 마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거지는 다시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주막이 아니라 마을 장터와 관아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우물가 아낙네들의 수다에 끼어들기도 하며 마을 사람들과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냄새난다고 피하던 사람들도 거지가 들려주는 재미난 이야기와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에는 어딘가 수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밥을 얻어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아의 담장을 훔쳐보거나 포졸들의 교대 시간을 유심히 지켜보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그저 실성한 사람이거니 생각했지만 연화만은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관아 앞에서 거지와 마주쳤습니다. 거지는 관아문을 지키는 포졸들에게 농을 걸며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여복의 나졸 양반들. 사또 나으리 생신에는 떡고물이라도 좀 떨어지나 나도 가서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술 한 잔 주시려나 포졸들은 창으로 바닥을 쿵 찍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거지가 어디서 감히 썩 꺼지지 못해 곤장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그러나 거지는 물러서지 않고 더욱 크게 웃으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 가사는 사또의 탐욕을 비꼬는 내용이었는데 듣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적나라했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달려가 거지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어서 가요. 그녀는 사색이 되어 거지를 골목길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거지는 끌려오면서도 여전히 킬킬거리고 있었지만 연화의 얼굴을 보자 표정을 고쳤습니다. 주모, 겁낼 것 없소. 저놈들은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놈들이요. 연화는 거지의 옷깃을 잡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제발 몸조심하세요. 사또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르신 같은 분 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는 건 일도 아니라고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 차올라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거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연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주모, 내 약속하리다. 절대 허망하게 죽지는 않겠소. 하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 아니겠소. 내 이번 잔칫날에는 꼭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어야겠으니 주모도 그때 구경이나 오시오. 거지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다시 장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거지가 일으킬 파란이, 그리고 다가올 운명의 소용돌이가 벌써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듯 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오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사건을 예고하는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고을 사또의 생일잔치가 열린다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에 불어닥치는 바람은 예전보다 더욱 매섭고 차갑게 느껴졌는데 이는 단순히 계절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공포와 근심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하나둘씩 힘없이 떨어져 뒹구는 모습이 마치 힘없는 백성들의 처지인 양처량해 보였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저녁 연기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골목길에는 을씨년스러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관아의 움직임은 잔칫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요란해지고 난폭해졌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생일잔치를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치르겠다고 공언하며 이방과 포졸들을 시켜 마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각 가정에 남아있는 쌀 한 톨, 콩 한 쪽까지 닥치는 대로 긁어모았습니다. 심지어는 겨울을 나기 위해 아껴두었던 횟감마저 관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빼앗아갔으니 백성들은 다가올 추위를 맨몸으로 견뎌야 할 판국이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관졸들의 고함과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이를 말리는 아낙네들의 애원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화는 주막문을 열다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 청년의 집 앞마당에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마당 한 구석에서 키우던 암탉 몇 마리를 강제로 잡아채고 있었습니다. 그 닭들은 청년의 노모가 몸이 아플 때 달걀이라도 하나 드시게 하려고 애지중지 키우던 것이었습니다. 청년이 제발 그 닭만은 안 됩니다. 어머니 약값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울부짖으며 포졸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포졸은 매정하게 청년을 발로 걷어차며 비웃었습니다. 사또 나으리의 생신상에 올라갈 귀한 재료를 감히 내 놈이 막으려 드느냐. 곤장을 맞고 싶지 않으면 썩 비키거라. 연화는 그 참혹한 광경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얼른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남아있던 보리쌀 한 줌을 챙겨들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포졸들이 닭을 빼앗아 사라진 뒤 멍하니 마당에 주저앉아 있는 청년에게 다가가 조용히 쌀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받게. 어머님께 죽이라도 쏘아드려야지.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게야. 자네 잘못이 아니네. 연화의 따뜻한 위로에도 청년은 서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연화는 청년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지만 그녀 역시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세상은 언제쯤 제정신을 차릴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이런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도 거지는 여전히 마을을 떠나지 않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대담하게 관아 주변을 맴돌며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관아의 높은 담벼락 밑에 쭈그리고 앉아 드나드는 관리들을 향해 짐짓 미친 척하며 뼈 있는 소리를 던지곤 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지나가는 이방을 보면 어이쿠. 배가 남산만해서 곧 터지겠구려. 그 뱃속에 백성들 눈물이 가득 찼으니 무거워서 어찌 걸어다니나 하고 큰 소리로 놀려댔습니다. 이방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당장이라도 거지를 잡아 가두라고 소리쳤지만 거지는 요리조리 골목길로 쥐새끼처럼 잘도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지의 그런 행동을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정말 큰 화를 입을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장터에서 나무를 파는 최씨 할머니는 거지에게 찐 고구마 하나를 건네며 혀를 찼습니다. 이 사람아, 제발 입 좀 다물고 살게. 자네 목숨이 10개라도 되는 줄 아나. 사또가 저 소리를 들으면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걸세.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뼈도 못 추리면 어쩌려고 그래. 하지만 거지는 뜨거운 고구마를 호호 불어먹으며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할멈, 걱정 마시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저놈들은 겁쟁이라 나 같은 거지가 무서워서 건드리지도 못할게요. 어느 날 저녁 마을의 촌장이자 가장 어른인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연화의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박노인은 평소 말수가 적고 신중한 성격이라 함부로 입을 여는 법이 없었으나 이날만은 표정이 몹시 심각했습니다. 그는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켜놓고 한참을 들이키지 않고 쳐다만 보다가 연화가 안주를 내오자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야, 내 너를 친딸처럼 여겨서 하는 말이니 잘 듣거라. 요새 그 미친 거지와 꽤 가깝게 지내는 것 같더구나. 밥도 주고 잠자리도 봐준다고 들었다. 연화는 박노인의 말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워낙 딱한 분이라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서요.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탁자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내 마음씨 고운 거야.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알지. 허나 이번 일은 예사롭지가 않아. 그 거지가 하는 짓을 보니 보통 배짱이 아니야. 관아를 상대로 그리 대놓고 조롱하는 건 목숨을 내놓은 짓이나 다름없네. 필시 이번 사또 생일잔치 때 무슨 사단이 나도 크게 날 것이야. 그러니 너는 되도록 그 사람과 엮이지 말거라. 불똥이 튀면 너까지 다칠까봐 노파심에 하는 소리다. 박노인의 눈빛은 진심으로 연화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세상을 살아온 연륜으로 곧 닥칠 불행을 예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박노인의 충고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 역시 거지의 행동이 위태로워 보였던 차에 마을 어른까지 나서서 경고를 하니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르신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알고 보면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세상 돌아가는 꼴이 답답해서 그러시는 게 아닐까요? 연화의 말에 박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법이야. 힘없는 백성이 관에 대들어봤자 남는 건 상처뿐이지. 아무튼 조심하고 또 조심하거라. 내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을 날이 올 게다. 박노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주막 문을 닫을 즈음 거지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비장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를 보자마자 박노인의 말이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얼른 그를 부엌 뒷문으로 안내하여 남은 밥과 국을 차려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군요. 시장하시지요. 어서 드세요. 거지는 밥상을 받으며 씩 웃었습니다. 주모 덕분에 내가 호강을 누리는구려. 내 나중에 이 밥값은 꼭 톡톡히 치르리다. 연하는 밥을 먹는 거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연화의 진지한 목소리에 숟가락질을 하던 거지가 동작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부탁이라니 주모가 나 같은 거지에게 무슨 부탁이 있어? 연화는 떨리는 손을 마주 잡으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이번 사또 생일잔치 때 제발 마을을 떠나 계셔 주시면 안 될까요? 어르신이 자꾸 관아 사람들을 자극한다는 소문이 돌아서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어르신이 큰 화를 입을까봐 염려하고 계세요. 잠시만 어디 다른 곳에 가 계시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오세요. 네 연화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거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연화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깊은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주모, 나를 걱정해주는 그 마음은 정말 고맙소. 내 평생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관심이오. 허나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오. 내준 상처는 짜내야 하고 썩은 물은 갈아줘야 하는 법이오. 내가 피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핍박을 받을 것이고 이 고을의 눈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오. 거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연화는 그의 말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정말 잡혀가서 매라도 맞으시면 어쩝니까? 저는 그 꼴을 못 봅니다. 연화가 울먹이자 거지는 허어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 맷집 하나는 타고난 사람이오. 그리고 말이오. 이번 잔치는 내가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소. 아주 특별한 구경거리가 있을 테니까. 주모도 겁내지 말고 꼭 구경 오시오. 내 장담하건대 아주 속 시원한 일이 벌어질게요. 거지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다시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 태연해서 오히려 보는 사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 주막의 불이 모두 꺼진 뒤에도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다급한 외침 같기도 하여 마음이 심란했기 때문입니다. 거지는 헛간에 들어가지 않고 마당 평상에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낮에 보던 실없는 웃음기는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고 매서운 눈빛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려다 말고 다시 깊숙이 집어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지리라. 다음 날 마을은 아침부터 부산스러웠습니다. 관아에서는 내일 있을 잔치 준비로 분주하게 사람들이 오갔고 곳곳에 오색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와 기름 냄새가 관아 담장을 넘어 마을까지 진동했지만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그 냄새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냄새를 맡고 관아 쪽으로 몰려갔다가 포졸들의 호통에 놀라 울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며 내일 있을 일들을 걱정했습니다. 사또가 이번 잔치의 기생들을 수십 명이나 불렀다더군. 술독이 100개가 넘게 들어갔다지. 아마 사람들의 말 속에는 부러움보다는 분노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하루 종일 마음이 콩닥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닦다가 떨어뜨릴 뻔하기도 하고 주문을 잘못 알아듣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문 밖을 향했습니다. 거지가 혹시라도 또 사고를 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낮 동안에는 거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 숨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폭풍전야처럼 더욱 숨막히게 다가왔습니다. 주막을 찾은 손님들도 다들 목소리를 낮추고 눈치를 보며 술을 마셨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거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디서 구했는지 낡은 갓을 삐딱하게 쓰고 손에는 다 찌그러진 부채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 지나가던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채를 펄럭이며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모 내일 잔치에 입고 갈 예복을 좀 장만했는데 어떻소? 이 정도면 사또 나으리도
나를 귀빈으로 모시지 않겠소. 거지는 덩실덩실 춤까지 추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은 타들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제발 장난치지 마세요. 정말 내일 가실 겁니까? 연하가 묻자 거지는 부채를 딱 접으며 정색을 했습니다. 가다마다요. 내 자리는 내가 직접 챙겨야지. 주모, 내일 아침 일찍 관아 마당으로 오시오. 내 주모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거지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사람의 결기와 함께 연하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따뜻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누구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오직 관아만이 횃불을 환하게 밝히고 늦은 밤까지 흥청거리는 소리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괴물의 눈처럼 번뜩였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 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내일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가난하고 착한 사람들을 굽어 살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는 이름 모를 거지의 안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닥쳤고 내일 일어날 엄청난 사건을 예고하듯 창문은 덜컹거렸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긴장 속에 사또의 생일잔치 전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사또의 생일잔치가 열리는 날 아침, 관아에서는 새벽부터 요란한 꽹과리와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잔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흥겨워야 할 그 소리가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가슴을 후벼 파는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지만 관아안은 화려한 오색 천과 등불로 장식되어 별천지처럼 번쩍거렸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인근 고을의 수령들과 양반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단 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들어오며 문 밖에서 기웃거리는 헐벗은 백성들을 멸시 어린 눈초리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흘렀고 입가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연하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닫아 걸고 관아 근처로 향했습니다. 거지가 어제 남긴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도록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머리에 쓰개치마를 깊게 눌러 쓴 채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 틈에 섞여 관아 마당을 주시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차일이 쳐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진 상들이 즐비했습니다. 떡과 과일,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본 아이들은 침을 꼴깍 삼켰고 어른들은 그 엄청난 양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음식의 절반, 아니 10분의 1만 있어도 마을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터인데 사람들의 눈에는 부러움과 함께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자 사또가 높은 상석에 앉아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좋은 날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세. 내 백성들이 나를 위해 이리 정성을 다해 바쳤으니 그 뜻을 기려야 하지 않겠는가. 사또의 뻔뻔한 말에 아첨꾼들이 일제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기생들의 춤사위가 어우러지고 풍악소리는 더욱 높아졌지만 담장 밖 백성들의 침묵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연하는 사람들 틈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거지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제발 그가 오지 않기를, 혹시 오더라도 조용히 밥만 얻어먹고 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불안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창 잔치 분위기가 고조될 무렵 관아 입구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켜라, 이놈들아, 나도 이고을 백성인데 사또 나으리 생신상을 못 받을 이유가 무엇이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연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터주자 그 사이로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갓을 삐딱하게 쓰고 찌그러진 부채를 흔들며 마치 자신이 귀빈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막아섰지만 거지는 요리조리 피하며 마당 한가운데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잔치를 즐기던 양반들은 젓가락을 멈추고 눈을 찌푸리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또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불쾌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저 냄새나는 거지는 누구냐? 감히 신성한 잔치판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다니.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뭣들 하느냐. 포졸들이 달려들려 하자 거지는 손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 비록 행색은 초라하나 나으리의 생신을 축하하러 온 손님이 아니오.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나으리의 덕을 칭송하는 시 한수를 지어왔으니 드러나 보고 쫓아내시구려. 만약 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내 발로 나가리다. 거지의 당당한 태도에 좌중은 술렁거렸고 사또는 호기심과 비웃음이 섞인 표정으로 턱을 괴었습니다. 허허, 거지가 그를 안단 말이냐. 꼴에 양반 흉내를 내고 싶었던 모양이구나. 좋다. 흥을 돋우는 재롱이라 생각하고 한번 드러나 보자. 대신 시가 엉망이면 곤장 맛을 보여줄 테니 각오하거라. 사또의 허락이 떨어지자 거지는 씩 웃으며 붓과 먹을 빌려달라 청했습니다. 이방이 킬킬거리며 종이와 붓을 던져주자 거지는 붓을 꽉 움켜쥐고 일필이지로써 내려갔습니다. 그의 붓놀림은 거침이 없었고 써내려가는 글씨는 웬만한 선비보다 훨씬 힘있고 달필이었습니다. 주위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오호하며 감탄사를 내뱉을 정도였습니다. 거지는 다 쓴 종이를 높이 들어 올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여.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촉류락시 민누락이여. 가성고처 원성고라.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소반의 맛있는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거지의 낭낭한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지는 순간 잔치판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양반들의 손이 멈췄고 춤을 추던 기생들도 동작을 멈추고 사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시는 사또와 관리들의 탐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담장 밖에서 이를 듣던 백성들은 속이 후련하다는 듯 주먹을 꽉 쥐었지만 동시에 거지에게 닥칠 후폭풍을 걱정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사또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술기운 때문이 아니라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쥐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사금파리가 튀었고 사또의 고함 소리가 천둥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발칙한 놈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감히 내가 베푸는 잔치에서 나를 능멸해. 저놈은 그냥 거지가 아니라 불순한 의도를 가진 놈이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내 저놈의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매우 쳐라. 사또의 무게에 핏대가 섰고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포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거지를 포박했습니다. 거지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갔지만
그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고 사또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또, 충언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이요. 거지가 외쳤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사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틀이 마당 한가운데 놓이고 거지는 엎드린 채 밧줄로 꽁꽁 묶였습니다. 집행관이 굵은 곤장을 들고 나와 허공에 휘두르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뼈만 앙상한 거지의 몸 위로 저 굵은 몽둥이가 떨어진다면 한 대만 맞아도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되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이 뻔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연화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안 돼. 저러다 정말 돌아가시겠어.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아이고, 저 불쌍한 양반 이제 죽었네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고픈 자신에게 밥을 나눠주던 따뜻한 마음, 마을을 걱정하던 그 눈빛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해. 저분은 힘이 없어서 곤장을 견디지 못할 거야. 내가 대신 맞아야 해. 순간적인 충동이었지만 그것은 연화의 깊은 연민과 의로움에서 나온 결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멈추시오, 제발 멈추시오. 연화의 날카로운 외침이 삼엄한 형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매를 내리치려던 집행관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고 사또와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연화는 숨을 헐떡이며 형틀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사또는 뜬금없이 나타난 여인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감히 관아의 형 집행을 방해하다니. 너도 저놈과 한패란 말이냐? 사또의 서슬퍼런 추궁에 연화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읍소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나으리, 저 사람은 제 먼 친척 되는 숙부입니다. 연화는 거지를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본래 마음은 착한 분이나 예전에 열병을 앓은 뒤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헛소리를 자주 합니다. 오늘 일도 나으리를 능멸하려는 뜻이 아니라 그저 병세가 도져서 횡설수설한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형틀에 묶인 거지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모, 이게 무슨 짓이오? 어서 물러가시오. 거지가 소리쳤지만 연화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사또를 향해 계속 빌었습니다.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친놈이라 실을 찌어 읊는 꼴을 보니 정신이 아주 멀쩡하던데 내 눈을 속이려 들지 마라. 그리고 설사 미쳤다 한들 관아를 모독한 죄는 씻을 수 없다. 사또는 냉혹하게 거절했습니다. 연화는 다급한 마음에 엎드린 채 외쳤습니다. 나으리, 보시다시피 저분은 나이가 많고 몸이 쇠약하여 곤장을 맞으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둘 것입니다. 생신 잔칫날의 피를 보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나으리께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오니 차라리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저분을 잘못 모신 죄가 크니 저를 매우 쳐주시고 저분은 살려주십시오. 연화의 말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연화가 왜 저러다 큰일 나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의 몸으로 곤장을 어떻게 견딘단 말이야. 사람들은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사또의 눈에는 오히려 잔인한 흥미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턱을 쓰다듬으며 연화를 훑어보았습니다. 호, 효심이 지극한 조카로구나. 내 말이 일리가 없지는 않다. 잔칫날 송장이 나가는 것은 재수가 없지. 허나
죄를 지었으면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 사또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좋다. 내년의 갸륵한 정성을 봐서 소원대로 해주마. 저 거지를 풀어주고 대신 이 계집을 형틀에 묶어라 단. 죄를 대신 받는 것이니 매의 횟수는 감해줄 수 없다. 저 거지가 맞아야 할 만큼 똑같이 쳐라. 사또의 비정함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건장한 장정도 견디기 힘든 곤장을 가녀린 여인에게 치라니. 이는 사실상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거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사또, 이 무슨 천인공노할 짓이냐. 죄 없는 여인을 놔두고 나를 쳐라. 나를 치란 말이다. 하지만 포졸들은 거지를 형틀에서 끌어내고 억지로 연화를 잡아 끌었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결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끌려나가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부디 몸성이 살아서 도망가세요. 그녀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거칠게 연화를 형틀에 엎드려 눕히고 손발을 묶었습니다. 차가운 형틀의 감촉이 뺨에 닿자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등 뒤에서 집행관이 곤장을 고쳐 잡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우 철아 사또의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하나 타는 집행관의 기합 소리와 함께 묵직한 곤장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쩍 하는 끔찍한 파열음이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의학연화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젖혔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에 불에 데인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구경하던 아낙네들은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술잔을 기울이며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매가 내리꽂혔고 연하의 신음소리는 더욱 처절해졌습니다. 그녀의 하얀 치마 위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풀려난 거지는 포졸들에게 붙잡힌 채 그 광경을 뜬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흘렀습니다. 저 여인이 나 때문에, 나 같은 놈 때문에. 거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연화가 세 번째 매를 맞기 직전, 거지는 자신을 잡고 있던 포졸들을 뿌리치기 위해 온몸에 힘을 모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돌변하며 이제까지 숨겨왔던 진짜 호랑이의 기세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셋 집행관이 다시 한번 곤장을 높이 쳐들었을 때 연화는 정신이 혼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희미해지는 의식 너머로 그녀는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단순히 거지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따뜻한 정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아, 이대로 죽는 것인가. 그녀가 체념하며 눈을 감으려는 찰나 마당 한쪽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우렁찬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명이 아니라 썩어 빠진 세상을 향해 내리치는 심판의 천둥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집행관의 곤장이 연화의 여린 몸을 향해 다시금 내리꽂히려는 찰나 관아의 공기를 찢어발기는 듯한 우렁찬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멈추어라. 그 매를 당장 거두지 못할까. 그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에 떨어지는 벼락과도 같아서
곤장을 휘두르던 집행관은 소스라치게 놀라 팔을 허공에 멈춘 채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포졸들에게 붙잡혀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 늙고 초라한 거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은 조금 전에 그 힘없던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건장한 포졸 2명을 단숨에 뿌리치고 굽어있던 허리를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서슬퍼런 광채가 뿜어져 나와 보는 이를 압도했습니다. 거지는 품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높이 쳐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친 한 줄기 햇살이 그 물건에 반사되어 눈부신 황금빛을 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둥근 패. 임금님이 직접 하사하신다는 마패였습니다. 거지는 천지를 진동시킬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쾅하고 열리며 암행어사 출두시랍신다라는 복창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역졸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육모 방망이를 들고 순식간에 관아 마당을 에워쌌으며 그 기세가 얼마나 맹렬한지 산천초목이 벌벌 떨 지경이었습니다.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흥겨운 음악을 연주하던 악공들은 악기를 내팽개치고 도망치기에 바빴고 춤을 추던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치맛자락을 감싸 쥐고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또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거드름을 피우던 양반들과 관리들은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했습니다. 술잔이 엎어지고 음식상이 뒤집어지며 산해진 미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개중에는 너무 놀라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뛰쳐나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탁자 밑으로 기어들어가 엉덩이만 내놓고 바들바들 떠는 이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백성들을 내려다보며 오만하게 웃던 그들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추한 몰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또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아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 거지가... 어사라고 그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말을 더듬으며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가 멸시하고 조롱하며 곤장까지 치려했던 그 더러운 거지가 바로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암행어사였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과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줌을 지렸는지 바짓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지만 그는 수치심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마패를 든 어사는 천천히 그러나 위험 있게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역졸들이 재빨리 달려와 어사의 낡은 누더기 옷을 벗겨내자 그 안에는 흉배가 달린 푸른 관복이 드러났습니다. 머리에 썼던 찌그러진 갓 대신 정자관을 고쳤으니 방금 전까지의 비로한 모습은 사라지고 만인지상을 호령하는 당당한 관리의 풍모가 완연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또와 이방을 쏘아보았습니다. 내 이놈들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로서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고열을 빨아먹고 자신의 배만 불렸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고 땅을 덮는구나. 내 놈들이 정령 국법이 무섭지 않더란 말이냐. 어사의 호통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형틀에 묶여있던 연화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곤장을 맞은 엉덩이와 허벅지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 정신이 오락가락했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라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그거지 어르신이란 말인가. 그녀는 흐릿한 시야 너머로 푸른 관복을 입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얼굴은 낯익은 그 어르신인데 그에게서 풍기는 기운은 감히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고귀하고 강렬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걱정하며 밥을 먹던 그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손에 든 마패가 햇빛을 받아 번쩍일 때마다 연화의 가슴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연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고 힘있는 분이었다니. 그리고 그분이 지금 자신과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다니. 안도감과 허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외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살았구나. 이제 마을 사람들도 살았어. 긴장이 풀리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극심한 고통이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감히 어사또 나으리에게 밥을 드리고 잠자리를 내주며 하대했다는 사실에 대한 송구스러움과 그분이 자신을 위해 정체를 드러냈다는 감격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연화는 하는 짧은 탄식과 함께 스르르 눈이 감기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고통과 충격, 그리고 안도가 뒤섞인 기절이었습니다. 어사는 사또를 준엄하게 꾸짖던 중 형틀에 축 늘어진 연화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는 사또를 신문하던 것도 멈추고 한달음에 형틀로 달려갔습니다. 주모 연화야 정신 차려라. 어사는 다급하게 역졸들에게 명령하여 밧줄을 풀게 하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피투성이가 된 연화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늦었다. 조금만 더 일찍 나섰더라면 이리 험한 꼴은 당하지 않았을 것을. 어사는 의식을 잃은 연화의 맥을 짚어보고는 급히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고을에서 가장 용한 의원을 불러오라. 만약 이 여인이 잘못된다면 내 너희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역졸들은 서둘러 의원을 부르러 달려갔고 어사는 조심스럽게 연화를 안아 관아에 안채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거지가 암행어사였어. 우리 연화가 어사또를 살린 거야. 아이고, 저 착한 것이 매를 맞아서 어쩌나. 사람들은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조금 전과는 달랐습니다. 공포와 체념은 사라지고 이제 살았다는 희망과 악독한 사또가 벌을 받게 되었다는 통쾌함이 얼굴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연화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어사는 다시 대청마루에 올라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다시금 차갑고 엄격해졌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마당에 무릎 꿇린 사또와 이방, 그리고 탐관오리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탁자를 내리치며 죄상을 하나하나 읊어내려갔습니다. 죄인들은 듣거라. 너희는 임금의 명을 받아 고을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으면서 흉년의 백성을 구휼하기는커녕 가혹한 세금을 거두어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다. 또한 억울한 백성을 잡아 가두고 매질하여 원성을 샀으며 국고를 횡령하여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다. 어사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또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대섰습니다. 어사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 재산을 다 내놓아 백성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사또의 비굴한 목소리에 어사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내 재산이라 했느냐? 그것은 본래 백성들의 것이다. 내 놈이 훔친 것을 돌려주는 것이 어찌 용서의 이유가 되겠느냐? 어사는 단호하게 역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죄인들의 관복을 벗기고 옥에 가두어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한양으로 압송하여 국법의 준엄함을 보일 것이다. 역졸들이 달려들어 사또와 관리들을 끌고 나가자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들에게 돌멩이와 흙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쌓인 한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온 것입니다. 주요 죄인들이 끌려간 후 어사는 관아의 창고지기를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관아의 곳간을 모두 열어라. 어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육중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사또가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쌀가마니와 곡식들이 천장까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밖에서 까치발로 구경하던 백성들은 그 엄청난 양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많은 곡식들이 썩어가고 있을 때 자신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되찾을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어사는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곡식들은 모두 너희들의 땀과 피로 만든 것이니 마땅히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질서를 지켜 골고루 나누어 가져가도록 하라. 어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은 암행어사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촌장 박노인이 나서서 질서를 정리했습니다. 자, 다들 진정하게 어사또 나으리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서로 밀치지 말고 차례대로 받세. 마을 사람들은 박노인의 지휘 아래 줄을 서서 쌀과 곡식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굶주림에 지쳐있던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어머니들은 치마폭에 쌀을 담으며 감격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비로소 굳었던 표정을 풀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자신을 대신해 매를 맞고 쓰러진 연화 때문이었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기울어 붉은 노을이 관아 마당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고통과 탐욕으로 얼룩졌던 장소는 이제 나눔과 해방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역졸들은 관아의 장부를 정리하고 남은 잔치 음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떡과 고기를 받아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오랜만에 배불리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거지가 어사또였다니. 내 살다 이런 구경은 처음이네. 그러게 말이야. 연하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사람들의 화제는 단연 어사와 연화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연화는 이미 마을을 구한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사는 분주한 마당을 뒤로하고 연화가 누워있는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에는 마을에서 가장 용한 의원이 연화의 상처를 돌보고 있었고 이웃 아낙네들이 곁에서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의원은 어사를 보고 황급히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어사또 나으리. 다행히 뼈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많이 맞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놀란 마음과 기력 소모가 심해 며칠 푹 쉬어야 할 것입니다. 어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잠든 연하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거칠어진 그녀의 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오. 주모, 내 이 빚은 평생 잊지 않으리다. 어사는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방을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낮게 깔려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이제는 매섭지 않고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는 평화로웠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탐관오리가 사라진 마을은 이제야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사는 밤이 깊도록 호롱불을 밝히고 앉아 고을의 행정을 바로잡고 억울한 사연들을 해결하기 위해 붓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늦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배가 불러서이기도 했지만 오늘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이 믿기지 않아서였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는 노인들이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하듯 오늘의 일을 되새김질했고 아이들은 어사 또 흉내를 내며 뛰어놀았습니다. 연화의 주막은 불이 꺼져 있었지만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씩 걸음을 멈추고 쾌유를 비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따뜻한 온기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어사의 출두는 단순히 탐관오리를 벌한 사건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준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관아의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사는 잠시 붓을 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그는 멀리 보이는 연화의 주막 쪽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날이 밝으면 그녀가 깨어날 수 있을지, 깨어나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거지로서의 인연은 끝났지만 어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새로운 인연이 어떻게 이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산골마을의 기나긴 겨울밤이 지나고 이제 곧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연화가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자 창호지 문 틈새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방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코끝에는 은은한 한약 냄새와 구수한 미음 냄새가 감돌았고 밖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엉덩이와 허벅지 쪽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며칠 전 관아 마당에서 겪었던 그 끔찍하고 날카로운 고통에 비하면 훨씬 견딜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불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포근하여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의 좁은 방이 아니라 관아의 안채인 듯한 정갈한 방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이웃집 곰본의 아줌마가 물동이를 들고 들어오다가 깨어난 연화를 보고 깜짝 놀라며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연화야, 이제 정신이 드는 게냐. 세상에 사흘 밤낮을 꼬박 알아누워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아줌마는 달려와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연화는 아직 목이 잠겨 쉰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어르신은, 그 거지 어르신은 무사하신가요? 그녀의 물음에 아줌마는 눈물 젖은 얼굴로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사하고 말고 그분이 바로 암행어사 나으리셨단다. 네가 매를 대신 맞고 쓰러지자마자 마패를 꺼내 들고 사또 놈들을 다 잡아들였어. 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다. 살았어. 연화는 아줌마의 말을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 멍하니 눈만 깜빡였습니다. 밥을 빌어먹던 그 행색 초라한 노인이 임금님이 보내신 암행어사였다니. 꿈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저를 구해주셨군요. 연화가 나직이 중얼거리자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이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인 줄 아니 관아 곳간을 활짝 열어서 쌀이랑 고기를 집집마다 나눠주셨어. 지금 마을 잔치가 벌어진 지 며칠째다. 다들 너 깨어나기만 기다리고 있어. 네가 아니었으면 어사또 나으리가 변을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네가 우리 마을의 은인이라며 칭송이 자자하다. 연하는 부끄러움과 안도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그저 억울한 사람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뿐인데 그것이 이토록 큰 결과로 돌아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연화가 기운을 차려 미음을 조금 넘기고 있을 때 밖에서 어사 또 나으리 드십니다 하는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이불을 여미고 자세를 고쳐 앉으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방문이 열리고 푸른 관복을 입은 어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갓을 반듯하게 쓰고 위험 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연화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예전의 그 거지 어르신처럼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어사는 연화가 일어나려 하자 손을 들어 제지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누워있거라. 몸도 성치 않은데 얘를 갖출 필요 없다. 내 너를 보러 온 것은 관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빚진 자로서 온 것이다. 어사는 연화의 머리맡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안색이 좀 돌아온 것 같아 다행이구나. 네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동안 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를 구하려다가 꽃 같은 몸에 흉터가 남게 되었으니 이 미안함을 어찌 다 갚을 수 있겠느냐. 어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화는 황송하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나으리, 저는 그저 할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나으리께서 저희 마을을 구해주셨으니 그 은혜가 백골난망이옵니다. 하오나 어찌하여 그런 누추한 모습으로 오셔서 고초를 겪으셨습니까? 연화가 조심스럽게 묻자 어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성들의 진짜 삶을 보려면 그들과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나야 하는 법이다. 내가 번듯한 관복을 입고 왔다면 사또는 겉으로만 굽실거렸을 것이고 백성들은 두려워 입을 다물었겠지. 거지 옷을 입었기에 너의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진심을 알 수 있었고 사또의 추악한 탐욕도 낱낱이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일은 내 지혜가 아니라 너의 용기와 착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다. 어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그가 왜 밥을 허겁지겁 먹으면서도 눈빛만은 살아있었는지, 왜 위험을 무릅쓰고 잔치판에 뛰어들었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사는 며칠 더 마을에 머물며 뒤처리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고 빼앗겼던 논밭 문서를 찾아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사또와 결탁하여 백성을 괴롭히던 향리들은 엄벌에 처해졌고 마을에는 새로운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몸도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어 이제는 부축을 받으면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연화야, 네 덕분에 우리 식구가 굶어 죽지 않게 되었어. 정말 고맙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마. 사람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의 그늘이 없었고 희망과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드디어 어사가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새벽 일찍 채비를 마치고 조용히 떠나려 했으나 이를 눈치챈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관아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연화 역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정성을 다해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맑은 소고기 무국, 그리고 정갈한 나물 반찬으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이것은 거지에게 주던 국밥이 아니라 마을을 구해준 은인에게 바치는 감사의 밥상이었습니다. 연하는 상을 들고 어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으리, 가시는 길 빈속으로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누추하지만 이 밥 한 끼 드시고 가십시오.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어사는 연화가 차려온 밥상을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
그것은 그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받았던 그 국밥의 온기와 똑같았습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주모, 아니, 연하 낭자. 내 평생 임금님이 내려주신 수라상도 많이 받아보았으나 이보다 맛있는 밥상은 없었소. 이 밥심으로 한양까지 거뜬히 가겠구려. 어사는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고 국물까지 남김없이 마셨습니다. 그의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에 배웅 나온 마을 사람들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밥상을 물리고 나서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뇌물이 아니라 내가 밥값을 치르는 것이니 거절하지 말거라. 그리고 훗날 혹시라도 억울한 일이 생기거든 이 마패 그림이 그려진 서찰을 관아에 보이거라.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연화와 마을을 지켜줄 든든한 약조였습니다. 어사는 말에 올라타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두들 편안하시오. 내 다시 올 때는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있기를 바라오. 어사의 행렬이 마을 어귀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느티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그 바람은 이제 차갑지 않고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사가 떠난 뒤 마을은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따뜻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관아의 창고가 열려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기에 인심은 더욱 넉넉해졌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주막은 이제 어사또가 국밥을 먹고 간 집으로 소문이 나서 이웃 고을 사람들까지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막에 앉아 그날의 무용담을 안주 삼아 막걸리를 기울였고 연화는 그럴 때마다 수줍게 웃으며 덤으로 안주를 더 얹어주곤 했습니다. 그녀의 엉덩이에는 영광스러운 상처가 남았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아픔이 아니라 훈장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춥지 않았습니다.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했고 아궁이에는 장작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끔 그 거지 어르신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또 다른 고을에서 누더기를 입고 탐관오리를 혼내주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분의 안녕을 빌며 따뜻한 차를 우려냈습니다. 주막 안에는 훈훈한 온기가 가득했고 손님들의 도란도란한 말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금방이라도 주모. 국밥 한 그릇 주시오 하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촌장 박노인이 주막에 들러 연화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연화야, 네 복이 마을의 복이 되었다. 네가 베푼 작은 친절이 씨앗이 되어 이토록 큰 나무로 자랐으니 세상 이치라는 게 참으로 오묘하지 않느냐. 연화는 박노인의 잔에 술을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사람이 배고프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사또 나으리께서도 그걸 아셨기에 저희를 도와주신 게 아닐까요? 박노인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사람 사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지. 너는 그걸 잊지 않았기에 귀인을 만난 게야. 밤이 깊어 주막의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연화는 홀로 주막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깨끗이 닦은 밥그릇들을 선반에 올리며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작은 밥상 하나를 차려 두었습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밤늦게 찾아올지 모르는 배고픈 나그네를 위한 것이기도 했고 마음속에
영원히 머물고 있는 그분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일렁이며 방안을 비추었고 밖에서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여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골 마을은 고요 속에 잠들었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오는 밤. 집집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사람들은 이제 내일 먹을 끼니 걱정 없이 편안한 꿈을 꿀 것입니다.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착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당연한 이치가 이루어진 이 마을에서 연화 또한 포근한 이불 속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고맙소. 주모하던 어사의 따뜻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밤을 녹이는 난로가 되어 그녀의 꿈속까지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옛날 옛적 탐관오리에게 대들던 거지를 대신해 매를 맞았던 용감한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착한 마음씨는 언젠가 반드시 보답을 받고 진심은 통한다는 믿음이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머물기를 바랍니다. 달빛이 교교하게 흐르는 이 밤, 모두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따뜻하고 평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